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대통령실 인선 때문에 어제 연기됐던 영수회담 준비회동이 오늘 오후에 열렸습니다. 40분간 진행이 됐는데 영수회담 일정은 오늘 정하지 못했고 한 차례 더 준비회동을 갖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범야권 대표들을 먼저 만나서 의견을 모으라는 건데요. 민주당은 분위기를 보니까 영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무수석을 좀 빨리 임명해서 신임 수석이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인사차 왔고 정무수석 당연히 원내대표 뵈야지. 그거는 뭐 내 수준에서 답할 정도가 아닌데. 그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이세요. 그거 답변하기가 그리고 우선 내 생각 자체가 정리가 돼 있질 않아, 그 문제는. 자, 오늘 송철호 새 정무수석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야 인사들과 만났고요. 그리고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단독 회담, 이 의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 인사들과 만났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걸 준비회동, 뭐 실무협상, 표현은 여러 가지인데 뭐 실무협상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준비회동이라고 또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2대2로 협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차순호 정무비서관,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손준호 대표 비서실장, 그다음에 권혁기 정무기획실장 이렇게 만나서 한 40분 정도니까 글쎄요, 뭐 아직 엄청 깊은 대화를 할 시간은 아니지만 적당히 의견 교환은 가능했을 시간으로 보여요. 40분 회동. 그리고 일단 뭔가를 얘기했는데 민정, 그리고 민생, 그리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의제를 삼기로 하자, 이런 건 논의했다. 그리고 이 영수회담 일정, 이건 오늘 못 정했습니다. 다시 논의하기로. 그리고 2차 실무협상, 2차 준비회동은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나 아직 날짜는 잡지 못했다. 이런 결과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행형 결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박창환 장한대 트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지난 금요일 19일 날 제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제는 사실은 만나려고 했었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인선 때문에 조금 미뤄서 오늘로 연기가 돼서 오늘 만났는데 오늘 화요일이에요. 그럼 날짜가 지금 얼마 없어요. 이번 주에 영수회담 열릴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저는 생각보다 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정무수석이 바뀌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상견례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본격적인 협상은 뭐 시작되기 좀 어렵다. 오늘은 뭐 서로 이제 시기라든지 안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아웃라인 정도만 아마 주고받았을 거고. 근데 오늘 브리핑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가 그림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지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쪽 다 빈손 회동이 될 경우에 돌아올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물밑에서 어느 정도 빈손 회동이라고 안 할 평가를 받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양측 다 뭔가 성과를 이번에 내지 않는 대로 끝나게 된다면 이건 다 부담이다, 지금.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과 영수회담을 통 크게 받고 또 그렇게 그걸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그랬는데 야당이 영수회담 끝나고 가가지고 이럴 거면 우리 왜 불렀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영수회담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패가 되는데요. 또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도 영수회담 그렇게 요구하더니 가서 도대체 뭘 얻어왔냐. 그럴 거면은 뭐하러 만났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영수회담에 대한 대통령이 내줄 수 있는 선물,
그동안에 요구했던 몇 가지들 중에서 예. 최소 한두 개는 그래도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민생지원금 25만 원이 됐든 아니면은 뭐 최상병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내놓을 수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지 시기가 특정될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여권 입장에서도 예. 지금 내부적으로 뭐 민생지원금 25만 원이나 최상병 특검에 대한 예. 사실은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권 내에. 예.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은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내줄 수 있는 게 뭔지를 또 따져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시기가 이번 주를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뭐 쉬운 일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시기보다는 예. 과연 이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과연 의제로 무엇을 올려놓을 것인가? 영수회장 정도의 급이 있는 회담 같으면 사실상 대부분을 합의하고 막판에 최종 단판을 짓고 사인을 하고 뭐 악수를 하고 이런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의제가 과연 무엇일까? 좀 궁금증을 많이 낳고 있는데요. 이 의제와 관련해서 오늘 여야에서 뭔가 입장과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만나서 총선 민심 뭐 드러난 이런 여러 가지 또 해법 이런 것들을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총선 끝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자고 하는 건 바로 총선이라고 하는 민심을 보고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분 만나면 총선에 드러난 민심에 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여야에서 나온 얘기 보니까 의제가 여러 개 지금 전망이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주장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네. 자, 이거를 의제로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올린다면 어떤 예행을 논의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이거 가장 큰 난제일까요, 지금?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올리면은 올리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공약한 것도 있고 얼마 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예. 이 얘기를 꼭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걸 해야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챙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빠뜨리고 다른 의제를 올린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제가 보기엔 지금 그 홍철호 수석 같은 경우가 지금 애매한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예. 역제안을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역제안이요. 지급 대상과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말하자면 25만 원 전 국민에게 줄 경우에 무려 16조의 추경이 편성돼야 되고 예. 국채가 발행돼야 되거든요. 예.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돈 준 경험도 예, 있으니까 예. 조금 더 정말 필요한 계층에 가서 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이 돈이 나중에 다시 물가 부담이 돼서 인플레로 돌아오는 그렇죠. 거는 자제해보자. 지금 여당에서 그런 부분에 그런 대한 얘기잖아요. 지적을 계속하거든요. 그렇다고 이 얘기를 아예 안 할 수 없으니까 예. 선별적 지원과 그다음에 금액 조정 요 부분으로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저는 큰데 요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좁힐 건지가 이제 주목되겠죠. 그렇다면은 코로나 때 한번 경험했었죠. 보편적 지원, 선별적 지원인데 이것도 약간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는 거 아닌가. 아직 공개된 바가 없어서 뭘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의제로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는 계속 분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소식이 오늘 좀 전해졌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번호를 저장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전화통화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참모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휴대폰 번호 저장해뒀다. 번호를 저장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화 걸어 함께 국정을 논의할 생각이다. 전화번호 알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수시로 전화할 수 있다. 이거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김광삼 변호사. 한 라인이 생긴 겁니까 그러면은? 아니 전화 서로 저장을 했다고 나면 한 라인이 생긴 거죠. 근데 저 한 라인이 얼마나 유용하느냐, 예. 그리고 어떻게 이제 협치에 사용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전에도 그렇고요. 이제 대통령이 예. 뭔가 야당 대표하고 논의할 게 있으면 대개 이제 전화를 연결을 하죠. 직접 전화하지 않고. 그래서 뭐 밑에 정무수석이랄지 이제 비서실장이 그렇죠. 거쳐서 연락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국정 과제랄지 국정 이런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 그럼 물밑에서 다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인 건데
아마 윤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라인을 하는데 이게 뭐 이 야당과 어떤 협치에서 그냥 전화하고 이렇게 하셔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과연 한 라인이 얼마나 유용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냥 우리가 뭐 물론 이건 이제 국내 문제지만 한 라인을 가장 생각나는 게 북한 아닙니까? 그러면 한 라인 개설했지만 몇 번이나 했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예. 뭔가 조율을 하고 협상하는 데 있어서 예.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정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한 라인이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랄지 이제 그런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봐요. 하지만 이런 시도 자체는 예.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파격적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한 라인이 좀 더 많은 여야가 협치하는 데 있어서 좀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뭔가 국회 관계, 특히 야당과의 관계에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야당 대표의 전화번호도 내가 지금 저장해뒀다. 그리고 전화통화를 앞서서 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직접 인선에 대해서 발표를 직접 하는 모습까지 있어서 변화된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향후에 진척이 될지 요거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던 오찬은 거절을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누군가와는 만찬을 했다고 그러네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만찬을 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거절한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인사가 뭔가 설명을 했죠. 이유에 대해서 몸이 건강상 불편하다. 뭔가 좀 아프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그 얘기 다시 한번 그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만 있고 본인이 약간 이제 반농담처럼 네. 이렇게 있는 게 나는 좀 전혀 불편하지 않다. 집에서만 있는 게.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마다 지금 나아지게 되는데 계속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아유.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자, 이렇죠. 지금 뭐가 콜록콜록한다. 몸이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거절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왔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시내 모처에서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했답니다. 총선 끝나고. 그럼 지금 이게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지난 19일인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 제안을 했는데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고 이게 뒤늦게 알려졌죠. 그러면 요거와 비슷한 시간 또는 요거보다 좀 전일 정도쯤에 만찬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과연 무엇일까? 시내 모처에서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했던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오찬은 거절했다. 참석자들 뭐 전원에 따르면 많이 피곤해 보였다 이런 설명도 좀 있었어요. 여기서 한 얘기도 있는데 우선 여선운전행정가? 건강상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오찬은 거절을 했는데 전 비대위원들과는 만찬을 했다.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대통령께서 만나자고 했는데 오차는 거절하고 건강상 이유였어요. 예, 그게. 그리고 그게 이제 공개됐죠. 예. 그래서 지난주 굉장히 이제 뭐 뜨거운 논란이었는데 이게 약간 수습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게 연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요. 그러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뭐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대통령 오차는 거절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전에 비대위원들과 뭐 만찬은 가졌다. 이게 이제 뭐 시점상으로 보면 그 이후에 나온 것이라서 나는 계속 일정 계속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읽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떻게 보면은 대변인격으로 계속 이제 김경률 뭐 전 비대위원이 예.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 지난주에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금요일 날 연락 와서 월요일 날 만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너무 촉박하게 약속을 잡으려고 했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한가하신 분이 아닌데 금요일 날 만나자고 해서 월요일 날 만나고 했다는 게 크게 예의에 벗어난 사실은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 통상 대통령이 금요일 날 전해서 월요일 날 오찬이나 뭐 만찬 하시죠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뭐 시점상 뭐 이게 절차적으로 뭐 전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게 이제 공개됐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은 몸이 안 좋아서 월요일은 안 되면은 다른 날로 잡아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공개가 안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월요일 안 되면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뭐 며칠 지나면 회복될 것 같으니까 며칠쯤 잡으시면 그렇죠. 어떨까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안 된다는 거를 그냥 여기서 끊겼다는 거를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거를 확인해 시켜준 것이고 또 그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근데 한번 뭐 만난 적도 있어 외부 활동을 하고 있어 이걸 공개된 거니까 이거 계속 이제 윤한 갈등 뭐 3차전이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계속 점점점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 뭐 지금까지 볼 때는 지금 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예. 지금 이제 뭐 갑자기 안 하던 SNS 메시지도 던지고 지금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가겠다. 예를 들면 용산과 굳이 이제 뭐 엮이지 않고 선긋기를 하고 뭐 정치 일정을 계속해서 가져나가겠다. 약간 이런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 묘한 게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는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데 막상 같은 당 소속인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는 오차를 한번 하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 지금.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 대표 만나고 지금 휴대폰 전화번호도 저장했다고 예. 사실은 회담을 앞두고 계속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회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재명 이 대표 정도 노력과 성의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야당과 대표 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약간 감정 싸움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볼 때 지금 뭐 용산과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권에 지금 아직도 선거 끝나고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뭐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데요 지금. 최수영 전 의원님. 지금 이게 오늘 오후에 이제 알려졌거든요. 이게 뒤늦게 알려진 거죠. 지난주에 만찬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꽤 지나서 뒤늦게 알려진 건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요 관련 내용이요. 건강이 지금 안 좋긴 하대요. 근데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당의 사무처 당직자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 본인을 수행했던 그리고 경호했던 사람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예고가 됐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만나는데 대통령과는 언제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건? 그러니까 불편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심경인 거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100일간 올인했기 때문에 선거에 예. 이른바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소진과 탈진이 된 상태. 그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사실은 본인이 좀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다. 이건 정말 관례적 어긋나고 이례적이죠. 굉장히 저는 이거는 사실 저는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 뭐 한때 1인자와 2인자로 불렸던 사람들이 정권 3년 차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이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호사가들의 관심과 언론의 또 그 주목, 그다음에 야당에서도 아마 이걸 굉장히 주목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왜 보냐면 이제 실제로 저는 여기에 촉발시킨 거는 그 홍준표 전 시장과의 만찬이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홍 시장이 끝없이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대권 예. 노름, 뭐 셀카놀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윤 대통령에 대한 배신까지도 언급을 했잖아요. 뭐 폐쇄자, 그렇죠. 배신자.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거기서 침묵을 깼어요. 예. 국민에 대한 배신이 배신이고 잘못을 지적하는 건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했죠. 아주 의미심장하죠. 저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의 말에 화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제가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언제쯤 뵙겠습니다라고 화답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비대위원과 오찬을 했다는 얘기, 그다음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과 계속 만나겠다는 얘기를 흘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심경이 불편한 걸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예. 더 중요한 건 내 시간대로 가보겠다는 아마 의지를 가진 것 같아요. 시간. 한동훈의 시간대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는 시간대로 그렇죠. 움직일 시간표대로 것이다.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이 정말 정치인 지도자급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왕관을 쓰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요. 때로는 독배도 흔쾌히 들이킬 줄 아는 그런 담대함과 스케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보면은 약간 상처받는 듯한 그리고 좀 아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좀 삐진 듯한 모습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여권 내부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권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해서 예. 대통령실이 책임이 있느냐, 한동훈이 책임이 있느냐. 지금 이게 논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서 발간조차 못했는데 저는 이제 약간 균형점을 찾은 걸로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했던 조정훈 의원을 백서 발간 TF 팀장으로 만들어놓고 그렇습니다. 전권을 위임했다 하잖아요. 저는 이게 약간 변곡점이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화답이 예. 길게 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는 조만간 이번 주 내로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한 예. 어떤 형태로든 제스처가 올 걸로 생각하고 그런 담대함과 그런 어떤 스케일을 보여주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긴 시간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이게 곧 다시 잡힐까요? 저는 어떤 형태로든 화답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때 시기를 특정하든지 예. 아니면은 뭐 애둘러 얘기하든지 저는 여기에 대한
화답의 메시지가 좀 이번 주 안에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소식이 오늘 오후에 뭐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오후에 알려졌습니다. 뭐 관련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지난주 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네요. 지금 처음에는 지난주로 알려졌는데 지난주 초에 비대위원 만찬. 지난주 초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난 것도 지난주 초 아닙니까? 그때하고 겹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좀 더 나왔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홍 시장 만찬 날에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가진 한동훈. 같은 날이네요. 또 하필 지난 16일. 이게 그냥 우연히 겹친 것일까? 아니면 뭔가 상황 알고 지금 날짜가 그렇게 잡힌 거야. 이것도 또 궁금증을 낳는 상황까지 가고 있네요, 지금요.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일단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요. 아까 이 전 비대위원들과 만났던 오찬 화면 다시 있거든요.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전 위원장이 말했다고 알려진 내용이 지금 가운데 하얀 네모 안에 적혀 있습니다. 요거 김광삼 변호사. 여기 보면 일단 이런 시간에 익숙하다. 지금 시간을 이런 시간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정치권에서 단박에 나온 반응은 뭐였냐면은 지금 이런 시간이면은 모든 직을 떠나서 지금 뭔가 쉬고 있는 시간, 뭔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한 전 위원장이 이런 비슷한 시간을 가졌던 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 고위직이었는데 좌천이 됐었잖아요. 네. 좌천이 돼서 그때 좀 내려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를 떠올린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을 그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좌천이 자기가 잘못해서 좌천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는 자기 의지와 소신대로 수사도 하고 그렇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천을 당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 거기서 아닙니까? 참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건데.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소신을 다했고 정말 소진을 할 만큼 최선을 다했고 지금 사실 이제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예. 아니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야당 쪽에서 200석 이상을 가져갔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윤 대통령 뭐 탄핵될 가능성도 크고요. 예. 뭐 헌법 개정을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걸 막았고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패배는 했지만 결국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오히려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수고했고 고맙다. 앞으로 잘 해보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요. 개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비판적인 그런 시각들, 그다음에 오히려 뭐 배신자 프레임, 그리고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홍준표 시장을 불러다가 먼저 식사를 하면서 만찬을 했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나서 뭐 식사도 그냥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끼리 만나서 4시간 정도를 했다고 하니까. 뭐 4시간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지금 얘기를 나눴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쉽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식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찬이 끝난 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또 폐쇄제 얘기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 때는 감정이 좀 상한 거고요. 설사 감정이 상했다 하더라도 아까 비대위원으로 만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대통령을 만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이유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 정치 문법에 의하면 아무리 서운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만찬하자고 했는데 거절할 수 있는 전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그건 저는 이제 한동훈의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기존 정치적 문법이랄지 관념과는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 3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당 입장일지 뭐 권영세 의원 같은 분들은 결국 윤 대통령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열 자체가 이제 보수에게 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다 할지라도 소통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국민과 소통이고 야당과 소통이죠. 하지만 내부에 있는 자기 편과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설사 서운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수고했다. 먼저 만나고 먼저 토닥거리는 게 사실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일반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고정관념에 의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걸 막 분열로 자꾸 볼 건 아니고 이거 다시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한 내부의 어떠한
그런 뭐 과정이라고 봐요.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해서 가서 밥 먹고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다. 요거 일단 박창환 교수님, 제가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게 지난주 16일 만찬이었어요. 근데 그날 지금 알려진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그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우연으로 그냥 봐야 되는 겁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죠. 정치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이나 또는 예.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는 건 없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됩니다. 월요일 날 예. 홍준표 시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다는 상황이 아마도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홀로설 결심을 한 거 아니냐. 이건 그러면 만약에 그게 지금 박창환 교수님의 어떤 이 추정, 네, 이게 추정입니다. 맞다면 아니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만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 그렇죠. 만나는 이유는 뻔하거든요. 지금 소위 말해서 토사구팽입니다. 선거 전까지는 나보고 총선 지휘하라고 예. 다 밀어줄게 그러다가 예. 총선 지고 나니까 한동훈 책임론을 갖다가 들먹이고 있어요. 오. 이거에 대해서 토사구팽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한계점도 총선을 통해서 분명히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윤석열 정부 체제가 한계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총선 치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예. 그럼 이 부분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자신에게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 비빌 언덕이 어디냐. 비대위가 정치적인 비빌 언덕이거든요. 여기는 나의 사람들이다. 그렇죠. 본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정치적인 동지들과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한 자리에서 아까 이 시간 뭐 익숙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 시간을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내공은 누군가 내공을 쌓는다는 건 나중에 써먹으려고 쌓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내공은? 이게 지난번에 사퇴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공이라는 표현만 안 썼지. 예. 국민의 마음을 가져오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국민의 마음을 가져오는 목적은 선거입니까 그럼? 결국은 선거죠. 선거의 다음에는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한 내공을 갖다가 쌓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지금 뭐 사실은 우리가 내공을 쌓는다는 게 문제는 이게 수련을 통해서 내공을 쌓는 거잖아요. 그럼 정치에서 수련이 뭡니까?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장을 떠나서 내공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세우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정책 비전을 세우는 겁니다. 예. 결국은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컨텐츠냐?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예. 철학은 어떻고 비전은 어떻고 정책은 어떤가? 예. 이거를 갖다가 쌓고 그리고 익히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전대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이거 하면서 전대 출마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대 불출마는 확실한 거고 그 사이에 본인이 다음 대통령 후보로서 갖춰야 될 예. 그런 정책 철학, 비전 이런 부분들을 세워가는 과정. 그러니까 아마도 다음에는 예. 다음 기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정교사로 누굴 만났더라. 이 얘기가 아마 심심치 않게 흘러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찬을 전직 비대위원들과 했는데 향후에 건강이 조금 회복되면은 사무처 당직자들 그리고 본인이 선거 때 수행하고 경호했던 분들과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꺼내놨다는 거예요. 요거 마지막으로 최수영 전 의원님 이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묘해졌는데요. 지금요. 이게 내공을 쌓는다까지 말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 시간 익숙하다는 얘기하면서 또 전직 비대위원들과 날짜도 묘하게 겹쳤어요. 지금요. 이거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의 시간표대로 지금 본인은 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지금 홍준표 시장이 그다음에 윤 대통령과 만찬 이후에 그 얘기했던 얘기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뭐 지금 내가 원래 당대표 할 때 여론조사 30과 당원투표 70으로 만들었지만 예. 당원투표 100%로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한 100%. 것도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이번에 굉장히 많은 여론의 지지도를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그 지난주에 갤럽 조사를 놓고 보면은 선호하는 차기 지도자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이 25% 9% 빠지는 15% 정도 그래서 나왔는데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반사이익을 홍 시장이 얻어야 되는데 홍 시장이 전혀 못 얻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홍 시장은 사실은 본인이 지금 예. 여러 가지 TK의 그 심장부에서 자기가 다음에 이제 중앙으로 다시 진출할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해놨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급락을 했지만 예. 급락한 것이 전부 다른 빠져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버렸지 본인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거기서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반대로 여론의 힘을 잇고 가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론전을 위한 지금 모든 그 밟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SNS를 통해서 첫 입장을 냈는데 예. 자주 낼 것 같고요. 어쩌면 제가 조만간 한동훈 TV도 개설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TV요? 한동훈 TV, 그러니까 유튜브 플랫폼. 본인이 직접 등장하는. 그렇죠. 한동훈 TV 개설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여러 가지 좀 대척점에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금 미래에 대한 전략을 구성한다 그러면은 여론밖에 얻고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직접 소통하는 플랫폼을 개설하든가 예. 지금 현재로서는 당원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명분과 타이밍을 보다가 세력화가 된 어느 정도 시점에 다시 등판하겠다 이런 아마 셈법을 가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들은 질문 하나가 예. 짧게만 드릴게요.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움직임이라면 사실 보수층 일각, 강성 보수층이라든가 또는 강성 성향의 국민의힘 당원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거부감을 또 표시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 측면에서 바로 홍준표 시장은 지금 당원 투표 100%가 맞고 당은 당원의 뜻을 대변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그 지점을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선이라는 거는 본인의 정체성과 지지 기반에 얼만큼의 확장력이 더해지냐의 게임이기 예.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저는 다시 대중 앞에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좀 보니까 지금 보도 내용 나온 대로면 지난주 초잖아요. 그럼 일주일이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때 전직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나는 이런 시간 익숙하다. 그리고 이 시간을 활용해서 내공을 쌓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면 다른 분들 누구누구는 만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는 얘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선엔 글쎄, 그런데 주호영엔 오케이. 박영선 전 장관은 민주당, 주호영 의원은 여당, 국민의힘. 근데 어떤 분들이 글쎄하고 오케이로 갈리고 있답니다. 지금 반응이요. 일단 민주당 얘기인데요. 최근에 박영선 전 장관과 관련해서 총리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내 반응이요. 어제 오늘 보면은 약간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요. 일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부결될 가능성이 많죠.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 민주당 상임 고문으로 빼갈 테니까 이해하시오. 그럼 이해하겠습니까? 문제는 본인이 무슨 얘기냐, 난 안 간다 이렇게 해주면 그냥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게 이제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이고 중국 말로 애매모호해요. 아니 독일 말로. 네, 그냥 지나가는 일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반응은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 발탁설에 대해서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요. 때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반면에요. 주호영,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사뭇 반응이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주호영 의원님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보다는 훨씬 소통에 능하다고는 봐요. 주호영 의원이 그래도 성정은 차분하고 네, 뭐 합리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긴 하죠. 네. 여선홍 전 장관. 지금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은 주호영,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총리로 되면 괜찮을 것 같다. 좋은 분이다. 뭐 이런 평가하고 특히 정성호 의원은 극찬에 가까운 평가를 내놨거든요. 친문 좌장을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왜 박영선 전 장관보다 주호영 의원을 더 총리로서 선호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네,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조금 내용적으로 보면요. 주호영 의원은 인물평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성품이 괜찮고 야당과도 충분히 된다. 주호영 의원은 지금 뭐 선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야당 의원들과 계속 이제 교류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인물평이고
박영선 전 장관은 뭐 인물평이라기보다는 약간 현 상황에 대한 약간 종합적인 평가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단순히 이제 국무총리를 야당 인사를 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인물을 뭐 통합형으로 추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국무총리의 권한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 장관 뭐 임명 제청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총리만 갈 것이냐 아니면 장관까지 같이 갈 것이냐 그렇게 된다고 하고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장관 2-3명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건 사실은 연립정부거든요. 거국 내각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의 국정 운영의 결과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랑 같이 이제 공동으로 운영한 건데 이게 성공적이지 않을 때 민주당도 같이 평가받는 부분이라서 그런 게 부담스럽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박영선이 아니라 약간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봤을 때 아직 그런 것까지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야당 인물을 뭐 국무총리로 같이 이야기한다는 게 부담된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그런 게 물밑에서 오고 가고 이게 이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면은 모양새가 뭐 야당과 협의해서 아니면 이재명 대표 만남 이후에 추천되거나 뭐 이야기가 계속 이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논의가 일절 없이 뭐 야당에서 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보기 떠보기 이런 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최수영 의원님께 잠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제가 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박영선 전 장관보다 주호영 의원을 왠지 선호하는 듯한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박영선 전 장관이 아닌 다른 민주당 인사가 총리로 가더라도 이것도 부정적으로 본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저는 민주당은 지금 오히려 이렇게 협치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공동 책임을 지는 듯한 모습 보이는 걸 별로 원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당신들 혼자 책임져라. 뭐 국정평가 그렇게 받아야지 우리가 다음에 정권 교체할 때도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 심기가 묻어나는 게 이재명 대표가 SNS에 뭐라 했냐면 박영선 그 만일 총리를 지명한다 그러면 이거는 협치가 아닌 협공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협공이란 말이 매우 흥미진진한데 이게 뭐냐면 협공은 복수의 그렇죠. 진영이나 인물이 뭘 같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여권이 야권을 압박하고 하나는 박영선 장관 전 총리가 지명된다면은 친문과 연대해서 일종의 친명을 고립시키는 그 전략으로 이른바 EJ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뜻을 드러낸 거죠. 뜻은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한 신뢰 역시 높지 않다 이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라고 생각하는 뜻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벌써 박영선 총리 선언이 이미 지나갔다고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냥 이건 이미 뭐 끝난 거 아닙니까? 박찬대 최고위원은 말 그대로 지금 원내대표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나중에 총리가 지명되면 그 인준 표결을 책임질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원내대표 된다면 그러네요. 그렇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나갔다고 지금 평가를 했어요.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주호영을 얘기하는 거는 좀 그겁니다. 이미 그러면 저는 이거는 매우 정략적인 의도인데 그 영남 자민련으로 고립시키자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은 매우 친화력이 있고 정치력이 있지만 이분을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인준해 주겠다. 다만 총리가 만일 그 TK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충청권 비서실장은 그런 데로 넘어가겠지만 총리가 TK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총리가 영남 출신이라는 것을 연대시켜서 굉장히 고립화 전략을 쓰기가 뭐 주요 자리에 다 영남이구나. 그렇죠.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주호영은 매우 인품 훌륭하니까 그걸 빌미로 저는 오히려 고립화 전략을 쓰고 박영선 총리가 지명되는 건 트로이의 목마가 우리 진영으로 온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주요 당직자나 이 대표 입에서조차 나오는 말들이 그런 것을 저는 입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정치권은 의외로 받아들이잖아요. 민주당 인물인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설에 대해서는 탐탁치 않게 보면서 경쟁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한 칭찬을 하면서 총리감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협치 잘하시는 분이고 뭐 인품도 좋으시고 이렇게 평가를 높게 하고 있어요. 그 배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도대체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화면 좀 볼까요? 방금 최수영 의원님께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 사이에서 나오나 봐요. 자, 지금 비대위원장 아직 안 정했지만 그리고 원내대표도 아직 안 정했지만 만약에 여기도 영남인데 총리까지 영남에서 나오면 영남권 출신 정치인이면 민주당은 그거 봐라 국민의힘 영남 자민련 된 거다 지금 이렇게 몰아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언론 보도로 나오는데 요거
김광삼 변호사하고 박시환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선. 김광삼 변호사, 이런 의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 박영수는 안 되고 주호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호영 의원이 되는 이유는 합리적이고 소통도 잘하고 예.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인물 평가를 높게 했단 근데 말이에요. 박영수 의원은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가 돼요. 반대적으로 해석하면. 아, 거꾸로 보면? 그렇죠. 그것으로 총리가 되면 이 사람은 여야 협치를 할지 합리적 이런 거에 이제 반대되는 사람이다. 아, 그렇게 되나요? 이게 또 그럼 얘기가.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리로서 부적합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뭐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면 다음 지방선거나 할지 대통령 선거에서 예. 민주당이 엄청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영선 전 의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감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어떤 감정이요? 그렇죠. 일단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하고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뭔가 민주당 몰래 내밀한 커넥션이 있었다. 발표는 아니고 약간 뭐가 새 나온 거 같죠 지금요. 누군가를 그렇죠. 설명해 줬겠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흘렸는데 흘려서 일이 커진 거죠. 이게 반향이 있었고. 어떤 민주당의 양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뭐 박영선 전 의원하고 윤 대통령 친하니까 민주당 몰래 서로 뭔가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기분 그거에 나빴던 대한 거예요. 불쾌감. 네, 불쾌감이 첫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얘기는 박영선 전 의원이 이제 총리로 가면 박영선 전 의원이 그냥 일반적인 민주당 뭐 의원 출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입지적인 게 있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총리한 자리는 대통령 다음에 2인자 자리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정말 실패한 정부가 됐을 때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 가서 총리까지 했는데 실패를 해버리면 이건 민주당의 어떤 책임도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민주당은 생각지도 못한 부담이 그렇죠. 다가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역풍을 또 맞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우리 자신의 민주당의 어떤 거물급이 거의 총리로 가는 것은 뭐 이해득실 따지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으신 분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뭐 국민의힘이 영남당이라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민련 소리까지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총리로 해서 뭔가 정치 비판을 받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민주당 입장에서는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카드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은 왜 이렇게 주호영 의원을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도 아예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계속 주호영 의원, 조호영 하라. 민주당에서 더 자주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리 인준을 해주겠다고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뭐 선의적인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시환 교수님, 이 이례적인 상황 뭡니까? 박영선 카드를 마치 민주당이 거부한 게 협치를 갖다가 거부하는 듯하게 평가를 하시는데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정도가 아니라 왜곡입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박영선 카드를 왜 꺼내 들었을까? 여소야대에서 결국은 야당과 협치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이라면 박영선 카드를 먼저 꺼내면 안 되죠. 당연히 민주당과 우리가 협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인사라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디까지 가능하겠냐? 이렇게 협의를 해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과 이야기하기도 전에 먼저 콕 찍어가지고 박영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우리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려는 거구나. 지난 공천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깝고 또 이재명 대표와 지금 결이 다르고 갈등이 있었는 이런 사람을 총리로 앉힌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민주당을 갈라쳐서 어떻게 보면은 편가르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느끼게 하려면 이게 정치 아닙니까? 이게 진짜 정치였다면 민주당에게 먼저 협의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건 정치가 아니라 정략이었다. 박영선 카드를 흘린 거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우리 그 카드 못 받아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게끔 하기 위한 예. 저는 의도된 흘리기였다라고 그래서 보는 이제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약간 이제 거부감을 보이는 건데 주호영 의원을 이렇게 띄우는 이유는 뭡니까? 역공격이죠. 민주당에서는 그래 역공격이구나.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진짜 사람 칭찬을 하고 싶어서 하는 칭찬이 아니다 이겁니까?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박영선을 이렇게 내밀었어? 그럼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도 당신네들 그 인사들 중에 예.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고 또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고 이런 인물이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 쓰던지 그럼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역공의 의미지. 그럼 아까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약간 의심하고 있는 영남 자민련으로 몰아가려는 포석 이걸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연히 얘기할 때 생각하죠. 그럼 박영선 카드 흘렸을 때는 그 생각 국민의힘에서 안 했습니까? 서로 똑같이 하고 지금 얘기하는 뭔가 거예요. 수를 보면서 던지고 그렇죠. 있는 것 같다. 미리 기싸움한 거고 수싸움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카드 다가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카드가 아니다. 던져본 카드들이었죠. 제가 짧게 한 예. 말씀 드리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무관과에 없어서 그런지 예. 왜 박영선 총리가 임명이 되면 예. 이게 왜 민주당 갈라치기가 되는지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게 갈라치기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런 거는 민주당과 사전에 논의나 이런 걸 아니. 거쳐서 돼야 되는 거 아니, 아니냐는 말씀하신 그 것 같은데. 부분은 지적할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지적할 수. 왜냐하면 인준도 받아야 하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그래도 약간 거물급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물급 정치인을 총리로 데려오려고 하면 뭐 양해를 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왜 박영선 전 의원이 총리가 되면 민주당이 갈라치기가 되는 것인가?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요. 자, 서로 이게 뭔가 수를 던지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두 인물의 이름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안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박시환 교수님은 그럴 거라고 좀 말 해주셨는데 하여튼 굉장한 의외의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신중 이런 입장을 내는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조국. 이재명 대표를 조국 대표가 지금 압박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신중인데요. 신중이라는 게 얼마 전에 이것도 지난주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전화 통화를 한 직후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민주당 당원들, 관계자들과 뭔가 행사하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있었던 모습 하나입니다. 보겠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대통령 4년 중임, 결선 투표제도 개헌, 윤석열 탄핵 이거 뭐야 갑자기? 이거 안 읽은 거야? 이건 내가 안 읽은 겁니다. 이거는 김땡땡이 한 말입니다. 조금 전에 아마 발표 지금 했을 텐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네. 통화를 했고 한번 보자고 만나자고. 갑자기 한 대목을 읽고 이건 아니야 이건 뭐야 그러면서 약간 당황한 듯한 그래서 이거는 안 읽은 걸로 해달라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였거든요. 자 그만큼 윤 대통령과 만남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갖고 있고 뭔가를 잘 보고 있고 좀 신중한 모습이다 이렇게 준비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저 모습은. 그런데 어제 오늘 조국 대표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뭔가를 자꾸 압박하고 주장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뭔가 제안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시기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 후 윤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더 큰 힘이 실리실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범야권의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건 아니고 곧 개원될 22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을 할 것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최수영 전 의원? 예. 조국 대표는 왜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에 만나자고 제안을 했을까요? 지금 그 싱크의 자료화면에 나오는 걸로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겠다는 건 발목 잡은 거 아니고 근데 발목 안 잡고 뒷목 잡았어요. 뭘 잡았다고? 뒷목을 잡았죠. 뒷목을 잡았다고요 지금요?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조국 대표는 급합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이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 전에 뭔가 성과를 내서 자신이 이 정당을 만들었다는 확장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별로 할 게 없어요. 아직도 개원까지는 한 달 반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얌전하고 합리적이다. 오히려 조국 대표가 굉장히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앞선 지난 19일 모습에서 한 그렇죠. 대목을 읽고 이거 내가 읽은 거 그렇죠. 아니다. 이거 안 읽은 거 하겠다. 가장 보면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균형 잡혔고 조국 더 나아가 이준석 이런 지금 야당 대표들이 굉장히 지금 강성 발언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균형 잡힌 인사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지금 이런 소리 평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부터는 본인은 성과를 내는 정치인, 민생을 챙기는 정치인, 그다음에 야권을 대표하지만 내가 수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지도자로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조국 대표는 그게 아니죠. 당신은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 192석을 대표하는 범야의 지도자로서 문석열 대통령을 더 강하게 프레스하고 압박을 줘야 된다.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거다. 그렇죠. 그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가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긴 호흡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본인은 3년이라는 거친 민심의 바다를 건너서 대권 후보에 가야 되는데 조국 대표는 빨리빨리 해서 뭔가 지금 조국 대표의 슬로건이 뭡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아니었어요? 그거를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구현하겠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서 나오는 건데 조 대표가 저렇게 압박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속도 조절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앞으로도 나올 텐데 조국 대표가 어쨌든 발목을 안 잡겠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뒷목 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발목이 아니라 뒷목을 잡고 있다 지금. 박찬원 교수님, 영수회담 전에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포함한 다른 야당 대표들을 만나겠습니까? 일단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 아까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뒷목을 잡았다 그랬는데 조국혁신당은 총선 누가 뭐라도 총선에서 정말 태풍과 같은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태풍이 유지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기압골도 있어야 되고요. 수증기가 계속 유입돼야 됩니다. 수증기 없으면 사라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계속 가시적인 지지층에게 소위 중도층을 포함해서 자신에게 24% 가까운 투표를 해주신 유권자들에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성과물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지금 국정 주도권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국정 주도권을 잡으려면 지금 그 장단에 맞춰줄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 1순위는 일단 내부 정비를 하는 거죠. 당 지도부를 바꿔야 됩니다. 지도부 본인이 당대표를 할 건지 말 건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 이번에 당직 개편했는데 원내 지도부도 구성해야 되고 또 상임위도 어떻게 할 건지도 즉 원내 전략을 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용산과의 관계 정리. 지금 그렇죠. 영수회담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입니까? 국회 운영 전략.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왜 조국 대표가 나를 왜 만나자 그러는 그렇죠. 건가? 그럼 결국은 본인의 땔감이 돼달라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같이 공조를 하고 싶어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과의 영수회담이라든지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굵직한 현안들, 이 굵직한 현안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국 대표와의 만남, 공식적인 만남을 하기는 지금 아무래도 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조국 대표가 혹시 이재명 대표에게 뭐 이렇게 적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조국 대표의 역량입니다. 아무튼 이게 일단 생각하는 지점, 바라보는 쪽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부터 사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조국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불편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의 연장선일 수 있어요. 일단 정성호 의원은 사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면은 비중이 실리는 정치인인데 이런 얘기를 꺼내요, 오늘. 조국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적지 않은 지지를 받은 건 사실이다. 근데 국회 운영의 1차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그걸 아셔야죠. 라는 그 느낌이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 아직 국회의원 아니지 않나? 이게 생략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지금 뭘 만나자 어쩌다 이런 게 빠진 것 같죠, 생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나오는 반응인데요. 이건 약간 좀 이 결이 다른 반응인데 조국 대표가 이제 국회에 입성하면 민주당 내의 친문 그리고 호남 출신 원외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 내 친명 입장에서는 이런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이게 분열이 된 듯하니까
이제 2조 제2의 시간이 왔다. 2조 제2가 이게 한자인데 그러면 직역을 하면 조국으로 이재명을 제압한다. 이 뜻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했어요. 지금 한자로도 소개가 됐습니다. 저런 한자입니다. 2조 제2입니다. 여선웅 전 행정관. 이제 2조 제2의 시간이 왔다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뭐 조국 혁신당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을 때, 예. 뭐 지민비조 이야기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는 맞받아치려고 몰빵론 이야기했거든요. 예, 몰빵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국 대표가 뭐 지금 야권에서 기준에서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잠재적 경쟁자 이렇게 이제 대선 가도에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뭔가 하나하나 행보가 뭔가 이재명 대표의 약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시각에서 뭐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그 지금 2조 제2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2조 제2란 표현은 누가 만든 걸까요? 이게 이재명 대표 지지자 쪽에서 만든 걸까요? 아니면 조국 대표 지지자들이 만드는 얘기일까요? 뭐 글쎄요, 이거는 이제 뭐 한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예전에 뭐 제가 이야기했던 뭐 지민미조 약간 몰빵론 이런 이야기처럼 조국 혁신당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만약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면 누가 유리해지는 겁니까, 이거는? 글쎄요, 뭐 예컨대 지금 약간은 뭐 견제 관계도 있지만 공정 관계도 있다고 봐요.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상당히 약간 좀 조국 대표에 비해서는 약간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방점이 최근에는 계속 이제 민생에 찍히는 것이고 조국 대표는 뭐 선명성, 뭐 그리고 3년은 길다, 약간 뭐 중임제, 뭐 계속 이렇게 이제 어떻게 선명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뭐 그 대통령 영수회담의 의제 관련해서도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뭐 제안했잖아요. 야당끼리 먼저 만나고 그 안으로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영수회담 의제로 예컨대 민생이 첫 번째 방점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정권 심판론, 뭐 총선 민의에 따라서 뭐 특검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약간 민주당이 꺼내기에는 부담스러운데 만약에 예컨대 야당 대표들끼리 만나서 의제 그 영수회담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뭐 조국 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이야기하는 뭐 그런 주제들이 의제를 삼을 수 있죠. 민주당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야당 전체 의견이야 이렇게 이제 던질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역할들을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마이너스는 아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근데 왜 안 만나줄 것 같습니까? 뭐 만나달라고 저렇게 연속회 이름을 하자고 그러는. 이게 쉽지는 않은 게요. 예컨대 지금 이제 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에 하나가 원내대표,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를 낮추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조국 혁신당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막 계속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연합하고 합당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사실 각 당으로 가신 분들 빼면 2석이 남는데 절대 못 나간다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내 교섭단체 수도 이렇게 낮추기도 약간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우군인, 그러니까 아군인데, 우군인데 우군. 아군은 아닌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군인데 아군은 아니다. 어쨌든 당이 다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상황 변경이 발생하면 적군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견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국 혁신당이 뭐 견인선 역할 하는 거는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선명한 거는 당신네들이 해라. 우리는 민생에 방점을 찍겠다. 김광삼 변호사. 지금 민주당 특히 좀 좁히면 민주당의 이제 친명으로 꼽히시는 분들에게 이제 조국 대표는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겁니까? 아주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아주 불편한 존재입니까? 아주 불편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소멸될 때는 친문 세력이 다시 또 뭉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이제 호남에서 굉장히 많은 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현재 어떤 민주당할지 이재명 대표는 호남 표가 이제 분산될 수 있고 또 흔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 대표 입장은 그런 거죠. 지금 영수회담의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은 좀 약간 미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만나서 같이 연석 회의하고 그러면 또 스포트라이트 받겠죠. 그럼 거기서 의제와 관련해서 뭘 요구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내가 꺼낸 의제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대리인과 전달자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조국 대표 입장은 약간의 좀 약간 불편할지 이제 성급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때 태풍이 불었던 이유는 이제 반윤 그리고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했잖아요. 그 효과를 본 거죠. 그런데 이게 협치로 가게 되면 약간 그런 효과는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잦아들게 되죠. 그렇죠. 잦아들 수밖에 없고 지금 조국 혁신당의 정체성은 반윤이거든요. 근데 반윤이 없어지면 사실은 존재 가치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반윤을 계속 외쳐서는 협치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다음 총선에서 반윤 가지고 총선서 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음 총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당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절대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존재감으로서 뭔가 당의 정체성이랄지 어떤 지지 기반을 확실히 해놔야 하는데 사실 이게 거대 양당 체제에서 그건 쉽지 않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랄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뭔가 같이 협치를 지나치게 할 정도고 선명성 경쟁을 하면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 입장은 그런 걸 정략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엄청 흥분이 됐겠지만 향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연속회의, 범야권 대표들 연속회의 하자 그러는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거절하거나 모른 척하면은 조국 대표는 추가로 뭘 할 것 같습니까? 아니, 할 수 있는 게 특별한 게 없죠. 지금 원내대표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데. 교섭단체. 그렇죠. 교섭단체.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걸 해주겠습니까? 지금 내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EJ 그걸 적용해서 나왔지만 이제 그것이 계속적으로 다음 대선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조국 대표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준비된 게 있는데요. 최근에 조국 대표가 사진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최근 2달간에 한 30건 가까이 사진을 올리는데 그 사진에 공통점이 있는데 화면으로 좀 볼까요? 조국의 식사 마케팅 사진이에요. 밥 먹는 사진을 저렇게 많이 올린답니다. 요즘에요. 선거 때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반찬이나 이 음식 나온 걸 찍거나 본인이 밥 먹는 장면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다 그래요. 근데 최근 2달간 26건이나 올렸으니까 굉장히 자주 올린 거예요. 이거는 며칠에 한 번씩 밥을 먹는 장면을. 근데 되게 보면 이제 혼자 먹는 장면이 많은데 여기에 이게 SNS상에 올리는데 좋아요가 막 1,600개씩 달린답니다. 평균적으로. 이거 웬만한 정치적 메시지에 달리는 좋아요보다 많아요. 그만큼 지지자들이 많이 보고 뭔가 환호한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하나 더 볼까요? 저렇게 막 음식 사진도 올려? 국밥 사진도 많이 올리고. 근데 조국 혁신당 관계자가 이제 언론에 설명을 내놔요. 조국 대표가 SNS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그럼 저런 사진은 본인이 찍고 본인이 관리해서 올린다는 소리인데 그럼 직접적인 본인의 생각이 반영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원과 지지자들과 보다 친숙하게 교감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여순홍 전 행정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국 대표가 예전에 이제 법무장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민정수석 할 때도 사실은 SNS 굉장히 잘 활용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입장이나 글을 참 많이 올리는데 요즘에 먹는 장면을 올린다면 저기 누룽지 들고 찍은 사진이 있네요. 근데 그 전에 그 이전에 조국 이른바 이제 조국 법무장관 논란 있기 전에 조국 대표가 굉장히 야구에 관심 많고 그래가지고 부산 야구 부산 야구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음식 사진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특별한 무슨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지는 않는데 편한 장면을 보여준다는 뜻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앞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조국 대표의 시간은 굉장히 이제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길게 봐서는 선거 마케팅 아니면은 그냥 계속 정치인 마케팅 PI 측면에서 뭔가 계속 던져야 됩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 근데 본인이 잘 올리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지지자들한테 팬덤들한테 뭔가 계속 이제 화제거리 이슈거리를 이제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조국 혁신당은 선거 기간 캠페인에서는 아까 반윤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협치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사실은 그 선거 이후에 동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이 이제 굉장히 원내 교섭단체 숫자도 부족하고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가 그 4년 중임제 개헌 이렇게 이야기하고 굉장히 센 메시지 던지는 것처럼 조국 혁신당도 어쨌든 뉴스거리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존재감을 이어가는 어떤 움직임 아니냐는 건데 최수영 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셀럽 정치한다고 봐요. 셀럽 정치.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SNS를 통해서 저렇게 하는 건 본인이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특히나 SNS 정치를 많이 했는데 예. 조 대표가 지금 저렇게 그 이른바 셀럽 정치하는 건 딸의 조민 씨도 마찬가지인데 저런 것들이 대중에 소구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직접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말하자면 정치인의 어떤 소탈함과 그런 어떤 개인적 매력을 부각하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예. 저는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조국 대표의 저런 것들이 계속 확장성을 갖고 더 영향력을 끼치는데 민주당에서 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느냐. 호남 지지율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국 신당이 호남에서 그러니까 광주, 전남, 전북 모든 곳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다 압도했어요. 그렇죠. 비례정당 지지율을 다 이겼어요. 앞섰죠. 다 이겼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 그걸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2000년 그때 대선, 2002년 대선에서 이인재 대세론이 있었는데 예. 노무현 전 당시 후보가 호남에서 압승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돌풍을 일으켜서 석권했어요. 저는 지금 그 호남이 결국은 민주당의 뿌리일 수밖에 없고 심장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지금 조 대표가 가장 객관적으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인기가 있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한테 잠재력 측면에서 매우 지금 불안한 측면일 겁니다. 조 대표는 저런 식으로 여론전을 계속 펼칠 거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뒷목이라는 표현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계속 배후에서 압박할 거고 이제 이 대표는 어떤 식으로 이게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정치 시간표대로 앞으로 갈 수 있느냐 예. 이게 전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총선 끝난 뒤에 뭐 각 당의 대표들이 있는데 각 당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이 모습은요. 중립보다 명심을 외치는 이유. 명심이요? 마음에 새긴다 그 뜻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저 명심은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어떤 마음 같은데요. 지금 중립보다 명심 외치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우선 화면에 국회의장이라는 게 어떤 자인지 국회법에 있는 규정 하나 소개해드리죠.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의 취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이잖아요.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이 되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 재직 기간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뭐 길게 어렵게 써놨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장은 무소속입니다. 무소속. 그 취지가 있겠죠. 이게 규정이에요. 그런데요. 최근에 민주당 몫으로 국회의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국회의장을 하고 싶다라고 손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당과 야당 사이의 기계적 중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다음 뭐 어떤 선거에서 어떤 승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되겠죠.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정확하게 관철하고 그걸 성과로 만드는 게 그게 의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은 어쨌든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때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립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누구 편을 든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당연히 자동차 기아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갑자기 바람을 빼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중대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박찬호 교수님, 국회의장에 도전하시는 분인데 뭐 중립 이런 거 안 된다. 뭐 기계적 중립 안 되고 뭐 확실히 힘을 실을 땐 실어야 되고 특히 어떤 분은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것까지 강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분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175석의 그 일당이 됐는데 예. 유권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지난 21대 때 180석이었는데 도대체 뭐 했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걸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후반기 때 정권 교체 이후에 예. 후반기 때 소위 말해서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가지고 견제나 심판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혹독한 비판이 있었어요.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국민의 뜻이 견제와 심판을 제대로 하라는 거냐. 예. 그럼 견제와 심판을 제대로 하려면 예. 지금 주어진 권한이 입법권밖에 없어요. 그럼 입법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다가 동원해서라도
견제와 심판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1대까지만 하더라도 예. 뭐 의회 민주주의니 또는 뭐 협치니 예. 그래서 뭐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고 뭐 이런 것에 연연했었는데 예. 이제는 더 이상 그거 연연하지 말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뜻. 아까 뭐 중립보다 명심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중립보다 민심입니다. 국민들이 이번에 총선에서 보여준 뜻을 갖다가 예. 주어진 입법권 하에서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있는 거나 없는 공안을 총동원해가지고 예. 현 정부에 대한 견제와 심판을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몫으로 선출이 되셨잖아요. 이제 무소속이 되셨는데 그럼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 표시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불만이라기보단 예. 경험이죠. 그러니까 상반기 때 지난 21대 국회의 예. 상반기 때는 여당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권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후반기 때는 다수당으로 야당을 처음 해본 거죠. 그런데 입법권에 밀리고 그다음에 김진표 의장의 그런 과정들도 처음 이제 야당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한면으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지금 이제 국회의장에 도전하신 분이 꽤 많은데 특히 세 분께서 뭔가 강하게 얘기하는데 추미애 당선인 국회의장은 좌파 우파 아니지만 중립도 아니다. 그다음에 조정식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까 강하게 얘기한 목소리 있었죠. 그리고 동성우 의원은 기계적 중립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김광선 변호사. 아니 근데 국회의장은 무소속 중립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 지난 21대 국회 때 예.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원하는 법률이 통과 안 된 적이 있나요? 아. 다 통과됐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안 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단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때문에 빨리빨리. 이게 시행이 안 됐지. 중간에 당연히 뭐 독수정 뭐 여당 야당에서 누가 문제 제기하면 그런 거 정도는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뭐 예. 입법이 제대로 안 됐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왜 당정을 못 갖게 할까요? 그건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랄지 국회 운영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 국회의장 관련된 역사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명성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당을 위해서 내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김진표 의장도요. 전에 국회의장 선거할 때도 거의 비슷한 말 다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비교적 김진표 의장은 국회의장 되면서 그래도 약간 합리적으로 했다고 보는 건데 이게 당적을 버리라는 것은 초당파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초당파적으로 한 사례가 뭐 거의 없었다 보고 전에 정의화 의장 정도 한 명 정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제 국회의장은 여야 가릴 거 없이 300명 국회의원의 신뢰를 받는 의원이 사실은 국회의장 되는 거 맞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고 예. 국회의장이 되면 이제 강경파들의 어떤 지지에서 됐기 때문에 결국 예. 그들 말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국회의장을 마치 뽑아주고 나서 마치 자기 당의 하수인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원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일부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호흡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를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것을 지금 민주당을 친명이 완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명심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대표의 마음을 예. 가장 잘 알고 대표가 원하는 국회 운영을 할 수 있다. 그게 내가 제일 적임자다. 그래야 선출이 가능하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선명성 경쟁하면서 명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뽑아야 되는 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후보들이 뭐 굉장히 강하게 외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어떤 자리는 지금 물밑에서 다 조율이 되고 있어서 뭐 특정 인물로 방향을 틀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파워부사 출입 금지 미슐랭 식당. 미슐랭 식당이면은 이게 미슐랭 가이드에서 평가를 좀 받으면 일단은 괜찮은 식당 이런 인식이 되는데 파워부사 출입 금지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관련 영상을 뉴스와이드가 조금 묶어서 준비해 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뭐 반응까지 뒤에 나와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서울에 있는 한 이 식당이에요. 뭐 레스토랑이에요. 정확한 레스토랑, 양식 레스토랑인데 이게 미슐랭 가이드에서 소개가 됐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목을 좀 하는 식당이잖아요. 근데 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우선 온라인, 아까도 뭐 그 식당에 붙인 것도 있지만 앞서서 온라인상에 공지를 했어요. 식당과 관련해서. 이런 글이 있네요. 알림! 의료 파업 관계자 출입 금지라고 일단 제목을 씁니다. 그러면서 의료 파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쓰는데 그중에 두 대목이 좀 크게 나와 있는데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얻어놓고서까지 쟁취하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사들 질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소한의 직업 윤리에 대한 사명감마저 저버리는 행동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왜 관계자 출입 금지를 결정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병원을 갔는데 응급실을 갔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써놨어요. 일단 최수영 전 의원님, 이 식당 주인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글쎄, 저는 뭐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개인적 경험이기 때문에 매우 아팠던 걸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진료 거부로 병원을 4군데 돌다가 뭔가 본인이 약간 좀 느낀 그렇죠. 게 있다. 힘으로 그러니까 느낀 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급대원이 나서가지고 본인이 119를 해가지고 겨우 병실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일간지에 보도되는 게 주로 진짜 그런 일들이 많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자식된 도리로서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충격이었고 매우 위급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감정으로 좀 화가 많이 나서 그렇게 했다는데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단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당해본 분들은 저렇게 절박함과 위급함을 온몸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지금 정부가 어찌됐건 이 길게 오면서 그래도 지금 중재안을 내놓고 여러 가지 지금 말하자면은 그 다시 대화를 해보자고 여러 가지 안을 내놓는데 무조건 의료계는 0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과연 그 의사라는 직업 윤리에 맞느냐라고 항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출입 금지를 했는데 저는 이거는 충분히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책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달린 댓글들이 매우 좀 제가 보기엔 우려스러운 게 있는 게 비용을 이 식당에 뭐 오찬 비용과 만찬 비용을 얘기하면서 내 수술비보다도 더 비싸게 받는 병원이 뭐 그럴 수 있느냐? 식당이 그럴 수 있느냐? 의사가 쓴 글인가요? 그렇죠. 그럴 걸 추정이 돼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좀 그렇게 네가 당신이 그렇게 할 거면은 서민들에게 1, 2만 원 낮춰가지고 좀 싸게 공급해 보지 그러냐? 약간 인신공격성 이런 발언들,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이 의료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조금 해결해 보자고 이분이 화는 났지만 그렇게 실제로 자기도 닥친 경험을 어떤 뭐 본인의 소신일 그렇죠. 수도 있어요. 얘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좀 비아냥하듯 조롱하듯 저렇게 하는 거는 이게 물론 뭐 공론의 장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좀 호도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저는 문제의 좀 제기를 우리 사회가 한번 고민해볼 지점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그런 글들은 조금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레스토랑 주인분이 쓰신 글 내용이 좀 더 있을까요? 좀 소개가 될 만한 내용이요? 이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길게 썼어요. 일단 제목은 의료파업 관계자 출입 금지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잠정적으로 의료파업에 동참하시는 관계자분들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이런 글까지 썼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을 볼까요? 어떤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요게 어제 노한규 전 의협회장 본인이 이런 걸 본인의 또 SNS상으로 올려요. 해당 식당에 대해서 약간 이런 글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정부로부터는 출국 금지, 식당에서도 출입 금지, 갈 수 없는 식당 안내한다. 그러면서 이 식당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립니다. 또 그리고 이 상에 대한 좀 반응들인데요. 온라인상 반응인데요. 첫 번째 반응은 약간 응원하는 분이네요. 사장님의 소신 응원한다. 조만간 가족들과 식사를 가겠다. 오히려 지원해. 저는 적극 동조하겠습니다. 지원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반면에
손님 가려받을 수 있는 거 부럽다. 우리나라에선 진료고 못한다. 이것도 의사 쪽, 의료계 쪽에 있으신 거 같죠? 아무래도 여선홍조랑 행정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저는 의료계가 한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인식이 어떤 것인지. 그 이 해당 식당의 주인분은 그냥 이제 의료 사건, 뭐 의정 갈등 이 현상을 보고 본인이 그냥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 의료 공백의 피해자예요. 본인의 어머니께서 계속 하려다가 어쨌든 진료 거부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식당에 마이너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손님을 안 받겠다 하면 손해가 오겠죠.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뭔가 이제 의견이 표출되는 이제 상황까지 온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 뭐 2,000명에서 지금 뭐 약간 뭐 인원수 조정한다, 낮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뒷발로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물러섰거든요. 2,000명을 정부에서 고수했다가 내려서 사실상 절반 정도로 그렇죠. 약간 뒤로 물러난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의료계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뭐 전 의협회장이라는 분이 예. 이 식당을 다 공유를 한 거예요. 알린 어딘지. 거예요. 예. 이런 식당이 있더라. 그렇죠. 이게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적절하게 비칠 수가 있는 거죠. 뭐 의료계에서 또 의사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알지만 국민들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난 선거에서 국민들이 의정 갈등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게 예. 의대 증원이나 뭐 이런 문제에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올해 계속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그냥 피로감을 표출한 거지 절대 의료계한테 힘을 실어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의료계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지금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식당에서 저런 조치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여론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온라인상의 반응은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응원한다. 그리고 다 식당 찾아가겠다. 그 사장님 뭐 힘내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반면에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내용이 담긴 글들 반응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대치가 뭐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그다음에 정부 쪽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전공의들, 교수들 그리고 그 의협의 공식 입장으로는 그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라가 공식 입장입니다. 이거는 뭐 타협의 그 여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뭐 움직일 수 없는 원칙입니다. 특히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하였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환자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는 이제라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주시고 대화에 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의료계와 정부가 지금 어떻게 맞서는지 단적인 사안이 있잖아요. 이게 증원,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인데 최근에 정부에서는 의대 증원무 최대 50%까지 자율주정. 그러니까 지금 2,000명 얘기했다가 이제 그러면 1,000명까지 1,000명 정도만 늘릴 수 있는 것까지 그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사실상 최대 1,000명까지 뒤로 물러난 거 후퇴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정협의체 좀 만들자고 좀 제안한 상태인데 의료계는요. 의대 정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원점이다 이건. 원점으로 가야 0이다 0. 늘리는 거 없다.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경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박상환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숫자 싸움에 죽어가는 건 국민들이다. 숫자 싸움. 특히 아픈 국민입니다. 환자분. 네, 지금 뭐 저도 부모님 만나거나 이럴 때마다 절대 아프면 안 된다. 지금 때 아프면 큰일 난다. 네,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제 본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2,000명이니 1,000명이니 뭐 0명이니 이러면서 사실 이 싸움의 본질은 지역 의료 공백 사태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과의 진료과의 공백이 핵심이었는데 지금 숫자 싸움으로 치환돼 버렸어요. 그리고 마치 이제 자존심과 밥그릇 싸움이 돼 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자존심, 뭐 그다음에 의사들의 밥그릇 이거 완전 싸움이 돼 버렸는데
다시금 국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숫자가 아닌 본질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 본질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역의료 공백 이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저는 의협도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의료계는 뭐 지역 의료 뭐인데 일단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하게 되면. 근데 절대 안 된다는 거 0이에요. 지금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역 의료를 갖다가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어떤 숫자를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의사들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이 안 좋은 이유가 차관부터 빨리 경질하라. 그리고 증원 0이다. 그렇죠. 이거예요. 지금. 무조건 0이라고 하니까 밥그릇 싸움이 돼버리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정부도 숫자 싸움에 머무르지 말고 의협도 본질에 좀 충실한 그런 협상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김관삼 변호사 이거 어떻게 실마리가 잡힙니까 이거를? 아니 근데요, 이제 실마리 잡히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정부에서는 50% 정도는 양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직접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하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증언은 한 명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화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장초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서 시작이 된 건데 그걸 늘리지 말아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백지화 시키면 대화를 하는데 왜 대화를 합니까?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그 식당에서 봤는데 그 식당 주인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환자 생명 담보로 놓고서 쟁취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최소한 직업윤리에 대한 사명감마저 저버리는 행동이라 얘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의사들이 댓글을 달아야죠. 우리가 직업윤리를 저버린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식당 주인을 공격하면서 거기가 뭐 비싼데 뭐 수가보다 더 받는다 뭐 이런 지지율이 있다 그러네요.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우리 소아과 의사 뭐 진료하면 10,000원 받는데 당신은 풀코스 하면 12만 원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도요. 미슐랭 받으려면 수많은 시간 동안 노력을 해서 어떤 명장 위치에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식당에서 레스토랑 식사를 파는 거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거고 이걸 왜 가격으로 비교하냐 이거예요. 이게 단적으로 지금 의사들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소득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죠. 아니 댓글도 다 그렇게 달리고 저도 어디에 글을 한번 쓰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도 변호사를 증언했는데 우리도 많이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좀 떨어뜨리고 또 국민에게는 굉장히 친화적이고 여러 가지 뭐 직역도 확대되고 그러더라 썼더니 의사 쪽에서 계속 공격 들어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같냐? 너희들은 돈을 많이 벌지 않느냐? 이걸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 얘기가 나왔군요. 지금 또. 본질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돈 가지고 비교하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의대 증언을 하면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든다. 이거 하나밖에는 명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설득력 있는 그런 제안이랄지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선웅전 행정관. 민주당 입장은 지금 상황에서 뭡니까? 민주당은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찬성이었는데 선거 기간 동안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침묵을 좀 지켰죠. 일부러 약간 좀 이게 굉장히 곤란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가요, 그러면은?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영수회담 의제 가운데 이 의대 증원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전망이 됩니다. 이것도 들어갈 거예요. 저는 반드시 정치가 작동돼서 이게 의제로 올라가야 된다. 사실은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볼 때 영수회담이 다 거의 다 대부분 실패했는데 유일하게 성공한 이 사례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이해창 총재 당시에 이 영수회담 하면서 의약분업 사태가 해결됐다고 그래요. 지금 거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정치가 작동을 해서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약간 이제 간망하는 자세였기 때문에 의료계가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정부와 이렇게 뭐 약간 그 싸울 수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야당이 민주당이 정부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힘을 실어준다. 이 안건만큼은 그렇죠. 힘을 실어준다고 보면은 의료계도 이거 상황이 이렇구나. 우리가 조금 이제 후퇴를 하자. 정치권 지금 만만치 않구나. 그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조금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영수회담에 의료 증원 문제 민주당이 과감하게 충분하게 뭐 대화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뭐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수영 전 의원님 한 40분 남아 있는데요. 이거 영수회담의 의제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많은 의견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정도의 결론이 나올까요? 그거는 이렇게 해야죠. 국회 개원 전인 아니면 개원 후든 우리가 그러니까
여든 야든 정부까지 같이 오는 새로운 그 대화 협의체를 만들 테니까 의사들 들어와서 다시 논의해 보자. 근데 진료는 빨리 조속히 재개해라. 정원은 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 정원 문제는 이제 교육부가 거기다 해법을 좀 내놔야죠. 결국 정치라는 게 어젠다를 넌 어젠다로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타협과 조정이 결국 정치 영역이라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늦지 않게라도 그 영수회담에서 좀 그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의사계도 저는 굉장히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이슈가 협치의 단적인 사례가 과연 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